안녕하세요. 야담과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 된다. 어머니, 들어라. 해솔은 다미의 어깨를 꼭 붙잡고 또박또박 말하였다. 이 손이 더 굽어도 괜찮다. 눈이 더 어두워져도 괜찮다. 허나 내가 배움을 멈추면 나는 괜찮지 않다. 다미가 입술을 깨물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당에 가거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가 배우는 것이 나에게 힘이다. 다미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굽은 손을 가진 해녀가 왜 이렇게까지 배움을 붙잡는 걸까요? 아이의 눈물까지 누르며 왜 죽기 살기로 그를 놓지 말라 하는 걸까요? 그럼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초여름은 유난히 잔잔하였다. 바다는 거울처럼 고요하였고 갈매기들은 낮게 날며 풍어를 점쳤다. 남의 끝자락 작은 어촌 마을 사람들은 그 고요함 뒤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해녀 과부의 솔은 30도 해를 살았으나 40이 넘은 듯 늙어 보였다. 5년 전 폭풍에 남편을 잃은 뒤로 그녀의 눈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드리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겼으나 과부라는 이유로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해솔 또한 먼저 다가가는 법이 없었다. 새벽이면 바다에 들어 물질을 하고 해 진력이면 전복과 해삼을 말렸다. 밤이면 홀로 등잔불 아래 앉아 남편이 쓰던 낚싯줄을 만지작거리다 잠이 들곤 하였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과 맺은 전부였다. 5월 20날 밤이었다. 오후부터 하늘이 검붉게 물들더니 해가 지자마자 바람이 거세졌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마을 어귀까지 밀려들었고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다. 해솔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호지 문틈 사이로 어둠을 응시하였다. 5년 전 그날 밤도 이러하였다. 남편은 급히 그물을 거두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 뒤로 폭풍이 몰아치는 밤이면 해솔은 가슴이 쥐어짜이듯 아팠다. 자정이 지나 바람이 한풀 꺾일 무렵이었다. 해솔은 문득 고개를 들었다. 파도 소리 사이로 무언가 다른 소리가 섞여 들었다. 울음 같기도 하고 짐승의 신음 같기도 하였다. 해솔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끊어졌다가 다시 들렸다. 가늘고 약하였으나 분명히 사람의 소리였다. 해솔은 망설였다. 바깥은 아직 위험하였다. 그러나 소리가 또 들려왔다. 마침내 그녀는 등잔을 들고 문을 열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해솔은 치맛자락을 걷어 허리춤에 동여매고 몸을 낮추어 해안가로 향하였다. 백사장에는 배의 잔해가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 해솔은 잔해 사이를 헤치며 나아갔다. 그러다 걸음을 멈추었다. 커다란 널빤지 아래에 조그만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였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널빤지를 붙든 채 모래밭에 엎어져 있었다. 해솔은 등잔을 모래에 꽂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으나 숨은 붙어 있었다. 옷은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만져보니 무명이 아니라 비단이었다. 소매자락에 수놓인 문양이 등잔불에 희미하게 드러났다. 예사 집안의 아이가 아니었다. 해솔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축 늘어진 아이의 고개가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졌다. 그 순간 아이가 입술을 달싹였다. 가느다란 신음이었다. 해솔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뛰었다. 방에 들어온 해솔은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무명으로 온몸을 닦았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어느 것 하나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화롯불을 지피고 아이를 아랫목에 누인 뒤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밤새 곁을 지켰다. 아이는 간간히 몸을 떨며 헛소리를 하였다. 동이 틀 무렵 아이가 눈을 떴다. 해솔은 밤새 끓여놓은 미음을 숟가락에 떠서 아이의 입술에 대어주었다. 아이는 연신 기침을 하면서도 미음을 받아 삼켰다. 얼굴에 생기가 조금씩 돌아왔다. 해가 뜨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간밤에 관가에 큰 배가 난파되었다는 것이었다.
새로 부임하는 관찰사 일가가 임지로 향하다 폭풍을 만났으며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행방을 알 수 없다 하였다. 해안 여기저기서 시신이 떠올랐고 관아에서 사람이 나와 수습하였다. 해솔은 아이의 비단 옷을 떠올렸다. 이 아이가 그 배에 탔던 것이 틀림없었다. 이웃집 안악이 해솔의 집을 기웃거리며 말하였다. 해솔이 저 아이를 데려왔다며? 관가 아이 아니냐? 괜히 탈나는 거 아니여? 해솔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방 안에서 미음을 먹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숟가락을 쥔 채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볼에는 아직 모래가 묻어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해솔은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그날 밤 해솔은 아이 곁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다.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관가에 알려야 하는가? 그러나 관가에서 온 사람들은 시신만 수습하고 돌아갔다 하였다. 살아남은 이가 있는지 찾으러 다닌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어쩌면 배에 탄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정확히 모르는지도 몰랐다. 아이가 잠결에 해솔의 손을 잡았다. 작고 여린 손이었다. 해솔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뒤로 이토록 누군가의 온기를 느낀 적이 없었다. 해솔은 아이의 손을 살며시 감싸 쥐었다. 우선은 내가 나을 때까지만 돌봐주마. 해솔은 스스로에게 그리 말하였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오래가지 못할 것이신지 그녀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다. 석 달이 흘렀다. 아이는 완전히 회복하였다. 볼의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튼튼해졌다. 해솔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이름이 뭐냐? 아이가 가늘게 대답하였다. 담이? 담이라 하느냐? 아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였다. 해솔은 더 묻지 않았다. 세 살배기가 성을 기억할 리 없었다. 담이,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하였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하였다.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이면 을의 해솔 이야기가 나왔다. 과부가 남의 자식 거둬서 무얼 하려는 건지. 나중에 탈날 게 뻔하지. 해솔은 못 들은 척하였다. 어차피 아이를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 관가에서는 일가가 전원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러나 해솔이 혼자 아이를 키우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물질을 나가면 아이를 혼자 두어야 했고 밤일을 하려 해도 아이가 깨어 울곤 하였다. 한밤중에 아이가 악몽을 꾸고 깨어나면 해솔은 잠을 설쳐야 했다. 끼니도 문제였다. 혼자 먹을 때는 죽 한 그릇이면 충분하였으나 이제는 두 사람 몫을 마련해야 했다. 어느 새벽이었다. 해솔이 물질을 나가려 일어났는데 문지방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굴 한 자루였다.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해솔은 두리번거렸으나 인적이 없었다. 다음 날에도 마른 미역 한 묶음이 놓여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보리쌀 한 되가 있었다. 해솔은 누군지 모를 이웃에게 마음속으로 절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입으로는 수군거려도 차마 굽는 꼴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해솔은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욱 악착같이 버텼다. 두 해가 흘렀다. 다미는 어느새 5살이 되었다. 폭풍 속에서 건져 올린 그 밤의 기억은 아이에게 남아있지 않았다. 간혹 잠결에 울먹이기도 하였으나 눈을 뜨면 곧 잊어버리곤 하였다. 해솔은 다미를 제 자식처럼 키웠다. 다미는 해솔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말도 해솔에게서 배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마을 아이들은 모두 어무이라 불렀건만 다미는 어머니라 하였다. 해솔이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그러하였다. 아마도 3살 이전에 몸에 밴 말투가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다미에게 더 혹독한 것은 또래 아이들이었다. 마을 아이들은 틈만 나면 다미를 놀려댔다. 하루는 해솔이 물질을 마치고 백사장으로 나오니 다미가 모래밭에 주저앉아 있었다. 무릎이 까지고 옷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아이들 6-7이 멀찌감치 서서 낄낄거리고 있었다. 해솔이 달려가 다미를 일으켰다. 누가 그랬느냐?
다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해솔은 아이들 쪽을 노려보았으나 쫓아가지 않았다. 저 아이들 부모와 다투어 보았자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손가락질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상처를 씻기며 해솔이 물었다. 뭐라고 하던? 다미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뭐냐고. 왜 너만 어머니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아이가 말끝을 흐렸다. 해솔이 기다리자 다미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진짜 어머니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고. 해솔의 손이 멈추었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아이들은 잔인하였다.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그대로 옮겨 상처를 주었다. 어머니, 다미가 해솔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나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 해솔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젖은 천으로 아이의 무릎을 닦으며 생각하였다. 이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가 떠올랐다. 축 늘어진 몸, 파랗게 질린 입술, 그리고 가느다란 신음. 부르려무나. 해솔이 대답하였다. 내가 그리 부르고 싶으면 그리 불러라. 다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다른 아이들은 어무이라고 하던데. 남들이 어찌 부르든 상관없다.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된다. 다미가 해솔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작은 손으로 해솔의 옷자락을 꼭 움켜쥐며 말하였다. 어머니, 해솔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울지 않았다. 5년 전 잃어버린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어머니라 불렀다. 양반가에서 배운 말투가 어촌 과부의 가슴에 박혔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싫지 않았다. 그날 밤 해솔은 오래간만에 편히 잠들었다. 다미가 곁에서 제 옷자락을 쥔 채 새근거리고 있었다. 창호지 너머로 파도 소리가 고요히 들려왔다. 5년 전만 해도 그 소리가 무서웠다. 남편을 삼킨 바다가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그 바다가 이 아이를 데려다 주었다. 해솔은 잠결에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내가 내 아이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릴 것이었다. 아이들은 다미를 또 괴롭힐 것이었다. 그러나 해솔은 개의치 않기로 하였다. 이 아이가 어머니라 부르는 한 자신이 어머니가 되면 그뿐이었다. 다미가 7살 되던 해 겨울이 유난히 혹독하였다. 늦가을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바다에 고기가 씨가 마른 듯 잡히지 않았고 해녀들이 물질을 해도 전복이며 소라가 예년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해솔도 마찬가지였다. 물질을 나가도 빈 바구니로 돌아오는 날이 잦았고 장에 내다 팔 것이 없으니 쌀을 사올 수가 없었다. 첫눈이 내리던 날 해솔은 쌀독을 열어보았다.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겨우 사나흘 버틸 양식이었다. 해솔은 한숨을 삼키며 쌀독을 닫았다. 다미가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으나 해솔은 모르는 척하였다. 그날 저녁 해솔은 죽을 쏘았다. 그나마 남은 쌀에 물을 잔뜩 부어 묽게 끓인 것이었다. 해솔은 다미의 그릇에 되직한 부분을 퍼담고 제 그릇에는 물처럼 묽은 운물만 떠 담았다. 다미는 숟가락을 들다가 두 그릇을 번갈아 보았다. 어머니 것은 왜 그래요? 나는 배가 별로 안 고프다. 어서 먹어라. 다미는 고개를 저으며 제 그릇을 해솔 쪽으로 밀었다. 저도 배 안 고파요. 어머니랑 나눠 먹을래요. 해솔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7살짜리가 할 말이 아니었다. 볼은 예전보다 홀쭉해져 있었고 손목은 가늘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제 밥을 내밀고 있었다. 해솔은 코끝이 찡해졌다. 억지로 웃으며 말하였다. 넌 크는 아이니까 많이 먹어야 한다. 어서 먹어라. 다미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해솔이 먼저 손을 뻗어 아이 그릇에 죽을 제 그릇에 조금 덜어 놓았다. 자, 나눠 먹자.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지. 그제야 다미가 숟가락을 들었다. 둘은 말없이 죽을 먹었다.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고 방 안에는 화롯불 하나만이 가물거렸다. 며칠 뒤 아침이었다.
해솔이 문을 열자 문지방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굴 한 자루와 멸치 한 바구니였다.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해솔은 두리번거렸으나 인적이 없었다. 눈 위에 작은 발자국이 있었으나 이미 눈보라에 지워지고 있었다. 봄이 오자바다가 조금씩 풀렸다. 해솔은 다시 물질에 나섰고 다미도 백사장에서 해초를 말리며 거들었다. 어느 날 해솔은 읍내장에서 돌아오다 서당 앞을 지나게 되었다. 안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천자문을 외우는 소리였다. 해솔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다. 저녁에 해솔은 다미에게 물었다. 너 글 배우고 싶으냐? 다미의 눈이 반짝였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힘드실 텐데. 힘든 건 내가 생각할 일이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싶다고 해라. 다미가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배우고 싶어요. 해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밤일을 시작하였다. 낮에는 물질을 하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의 옷을 꿰매고 그물을 손보았다. 잠은 하루에 두어 시즌밖에 자지 못하였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성한 날이 없었고 눈은 침침해져 갔다. 다미는 그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잠에서 깨어 마루로 나왔다. 해솔이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다미는 소리 없이 다가가 해솔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손이? 해솔은 놀라 손을 감추려 하였다. 괜찮다. 어서 가서 자거라. 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서당 안 가도 돼요. 어머니 아프신 거 싫어요. 해솔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아프지 않다. 이건 아픈 게 아니다. 거짓말이에요. 피나잖아요. 해솔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하였다. 들어라. 내가 글을 배우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 이 마을 밖에도 세상이 있다. 나는 내가 그 세상을 보길 바란다. 다미는 한동안 해솔의 품에서 울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해솔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어머니, 저 약속할게요. 무슨 약속? 열심히 배울게요. 그래서 나중에 꼭 어머니한테 잘해드릴게요. 해솔은 피식 웃었다. 7살짜리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해솔은 그만 눈물이 났다. 그래. 약속이다. 해솔은 아이의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다미도 꼭 걸었다. 등잔불이 가물거렸고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다. 두 사람의 손은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다미가 8살 되던 봄, 마을 서당에 들어갔다. 훈장이 명부의 이름을 적으며 물었다. 성은 무엇이냐? 해솔은 입을 다물었다. 훈장이 말하였다. 성이 없으면 안 돼요. 혹시 아이 물건에 단서가 없었소? 해솔은 집으로 달려가 5년간 간직해온 비단옷을 꺼냈다. 소매자락에 실로 수놓인 윤자가 있었다. 윤담으로 적겠소. 그날부터 다미는 윤담이 되었다. 해솔이 겨우내 모은 돈으로 서당비 반년치를 치렀다. 훈장은 처음에 시큰둥하였다. 해녀 과부가 데려온 아이라는 말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미가 3달 만에 천자문을 떼자 훈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반년이 지나자 다미는 서당에서 가장 또래보다 앞서 나갔다. 다미가 서당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다.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던 아낙네들도 이제는 해솔을 보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다미가 글을 잘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해솔의 헌신을 새삼 돌아보게 되었다. 1년이 지나자 다미는 10살 위 아이들과 나란히 사설을 읽었다. 훈장이 해솔을 불러 말하였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소. 기억력이 비상하고 글씨에 품이 있어. 해솔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였으나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아이가 뛰어날수록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커질 것이었다. 종이값, 붓값, 먹값, 서당비까지 물질과 밤일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해 여름부터 해솔은 읍내 객주집에서 낮 일을 추가로 맡았다.
물질을 마친 오후에 객주집으로 가서 그릇을 씻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삶았다. 해가 진 뒤에는 집에 돌아와 마을 사람들의 그물을 손보았다. 하루에 잠을 3시즌도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다미는 서당에서 돌아오면 곧장 해소를 도왔다. 해초를 말리고 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었다. 10살이 되자 아이는 제법 힘이 붙어 무거운 물동이도 들 수 있었다. 그러나 해솔은 아이가 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공부할 시간에 딴짓하면 못 쓴다. 어머니 혼자 하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걱정 마라. 어머니는 튼튼하다. 해솔은 웃으며 말하였으나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다. 바닷물에 불어터진 손은 겨울이면 갈라져 피가 맺혔고 허리는 물질을 할 때마다 욱신거렸다. 눈도 예전 같지 않았다. 밤에 바느질을 하면 눈앞이 흐릿해져 바늘귀에 실을 꿰기가 어려웠다. 다미가 12살 되던 가을이었다. 서당에서 향시를 보는 큰 아이들이 읍내로 떠났다. 훈장은 다미에게 말하였다. 내 나이에 향시는 아직 이르나 3, 4년 뒤에는 응시해도 될 만큼 실력이 갖추어졌다고.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해솔네 아이가 서당에서 제일이래. 과부가 복은 있나 봐. 저 아이가 급제하면 팔자 피겠네. 수군거림의 빛깔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손가락질이었으나 이제는 부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우물가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가끔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솔은 들뜨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심하였다. 아이가 교만해질까 걱정이었고 무엇보다 앞으로 과거를 보려면 한양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양까지 가는 노잣돈, 머물 곳, 시험 준비에 필요한 책과 종이. 헤아릴수록 막막하였다. 해솔은 남편을 잃은 뒤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 있었다. 처음에는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이었고 그 뒤로 1푼, 2푼 모은 것이었다. 힘들 때마다 그 돈을 만지작거리며 버텼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제 그 언젠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해솔은 남몰래 일을 더 늘렸다. 밥상은 더 부실해졌다. 차는 김치와 젓갈이 고작이었고 쌀밥 대신 보리죽이 잦아졌다. 해솔은 늘 먼저 수저를 놓으며 배가 부르다 하였으나 다미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았다. 어느 겨울밤이었다. 다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떴다. 마루에서 작은 기척이 났다. 살며시 문틈을 열고 내다보니 해솔이 등잔불 아래 앉아 있었다. 그물을 손보던 손을 멈추고 두 손을 주무르고 있었다. 손가락이 굽어 잘 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해솔은 굽은 손가락을 펴보려다 얼굴을 찡그렸다. 오래도록 콕사한 손이 굳어가고 있었다. 다미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었다. 눈물이 흘렀으나 소리를 내지 않았다. 가슴이 먹먹하였다. 어머니가 저토록 망가지면서 자신을 가르치고 있었다. 서당에서 칭찬받을 때마다 좋기만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다음 날 아침 다미는 해솔에게 말하였다. 어머니, 저 서당 그만둘래요. 해솔의 낯빛이 변하였다. 무슨 소리냐? 갑자기 왜 그러느냐? 공부 말고 물질 배울래요. 어머니 도울래요. 해솔은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았다. 어젯밤 일을 들킨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해솔의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안 된다. 어머니, 들어라. 해솔은 다미의 어깨를 잡고 또박또박 말하였다. 이 손이 더 굽어도 괜찮다. 눈이 더 어두워져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배움을 멈추면 나는 괜찮지 않다. 다미가 입술을 깨물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당에 가거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가 배우는 것이 나에게 힘이다. 다미는 끝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거역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단호하였기 때문이다. 그날 다미는 서당에 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반드시 급제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의 저 손을 더는 혹사시키지 않게 하겠다고. 그것은 12살 소년의 각오였으나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담이가 15되던 해봄이었다. 서당 훈장이 해소를 불렀다. 마루에 앉은 훈장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웠다. 해솔은 무릎을 꿇고 앉아 훈장의 말을 기다렸다. 솔직히 말하겠소. 이 아이는 내가 더 가르칠 것이 없소. 해솔은 고개를 들었다. 훈장이 말을 이었다. 이 마을 서당으로는 한계가 있어. 한양에 가야 하오. 제대로 된 스승 아래에서 배워야 이 아이의 재주가 빛을 볼 것이오. 한양. 그 말에 해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다. 담이의 실력이 마을에서 소문날 때부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리라 짐작하였다. 그러나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양은 너무 멀었다. 노잣돈만 해도 만만치 않았고 한양에서 머물 곳을 마련하고 공부하려면 얼마가 들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이를 홀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막막하였다. 12년을 함께 살았다. 어느새 아이는 해솔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해솔은 담이에게 훈장의 말을 전하지 않았다. 밥상을 물리고 바느질을 하면서도 내내 한양 생각뿐이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으나 아픈 줄도 몰랐다. 며칠 뒤 담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훈장에게 이미 들은 모양이었다. 어머니, 저 한양 안 가도 돼요. 해솔은 대답하지 않았다. 담이가 말을 이었다. 여기서 더 공부할게요. 어머니 두고 못 가요. 해솔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15, 어느새 훌쩍 자라 해솔의 키를 넘어선 소년이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어린 날 그대로였다. 자신을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내 꿈은 무엇이냐? 해솔이 물었다. 담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곁에 있는 게 제 꿈이에요. 거짓말 마라. 과거에 응시하고 싶지 않으냐? 담이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었다. 한양에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다. 훈장이 읽어준 선비들의 이야기, 궁궐과 저잣거리, 온갖 서적이 모인 서점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다. 어머니의 굽은 손가락, 침침해진 눈, 꼬부라진 허리.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담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다. 해솔은 한숨을 삼켰다. 이 아이의 마음은 알았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아이는 평생 이 어촌에 갇힐 것이었다. 제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날개를 펴지 못하면 소용이 없었다. 해솔은 며칠을 고민하였다. 밤잠을 설쳐가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다. 어느 저녁이었다. 해솔은 담이를 마루에 불러 앉혔다.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들어라. 해솔이 입을 열었다. 담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여기 남으면 어머니는 기쁠 것 같으냐? 담이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해솔이 말을 이었다. 아니다. 슬플 것이다. 내가 갈 수 있는데 가지 않으면 나는 평생 그것을 짐으로 안고 살 것이다. 어머니, 나는 바다밖에 모른다. 물질하고 해초 말리고 그것이 어머니가 아는 전부다. 그러나 너는 다르다. 너는 그를 알고 세상을 알 수 있다. 그 세상을 보지 않고 여기 갇혀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하겠느냐? 담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해솔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굽어버린 손이 아이의 젊은 손을 감쌌다. 내가 크게 되는 것이 효도다. 여기 남아서 내 옆에 있는 것이 효도가 아니다. 담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가슴이 미어졌다.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어머니 혼자 두고 가면 누가 어머니를 지켜요? 걱정 마라. 나는 여태 혼자 살아왔다. 앞으로도 살 수 있다. 해솔은 웃어 보였으나 눈가가 젖어 있었다. 담이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파도 소리만 잔잔히 들려왔다. 약속해 주세요. 담이가 입을 열었다. 무엇을? 꼭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반드시 돌아올게요. 급제해서 어머니 편히 모실게요.
해솔은 아이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기다리마. 얼마든지 기다리마.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마루에 앉아 있었다. 바다는 어둠 속에서 검푸르게 넘실거렸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아무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은 통하였다. 떠남은 이별이 아니었다. 다시 만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다미가 떠나기로 한 날은 가을이 깊어진 뒤였다. 해솔은 여름 내내 준비를 하였다. 물질을 나가는 횟수를 늘렸고 밤일도 더 받았다. 쉬는 날이 없었다. 읍내 객주집 일도 그만두지 않았다. 몸이 부서지는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했다. 한양은 멀고 필요한 것은 많았다. 다미는 어머니를 말렸다. 제가 한양에 가서 품을 팔아서라도 공부하겠다고 어머니가 이토록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솔은 듣지 않았다. 아이가 고생하는 꼴을 볼 수 없었다. 공부하랴 일하랴 몸이 나만 하겠느냐며 오히려 다미를 나무랐다. 9월에 접어들자 해솔은 부엌 한 구석을 파헤쳤다. 흙 속에 묻어둔 기와 항아리가 나왔다. 뚜껑을 열자 엽전이 가득 차 있었다. 해솔이 남편을 잃은 뒤로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처음에는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이었고 그 뒤로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것이었다. 힘들 때마다 이 돈을 만지작거리며 버텼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었다. 해솔은 엽전을 세어보았다. 다미가 한양에 가서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다.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아쉬운 대로 쓸 수 있었다. 해솔은 돈을 보자기에 싸서 방 한 구석에 두었다. 다미에게는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 떠나기 닷새 전이었다. 해솔은 다미를 방으로 불렀다. 보자기에 싼 돈을 꺼내어 아이 앞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내 노잣돈이다. 다미가 보자기를 열었다. 엽전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이게 다. 어디서? 내가 모은 것이다. 해솔의 목소리는 담담하였다. 그러나 그 담담함 속에 7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새벽마다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었던 날들, 밤마다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며 바느질하던 날들, 끼니를 줄여가며 버텼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이 엽전 속에 녹아 있었다. 다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손이 떨렸다. 엽전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땀과 피로 느껴졌다. 이것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저 이거 못 받아요. 받아야 한다. 이건 어머니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저 때문에 이걸 다 쓰시면. 해솔은 다미의 말을 끊었다. 이건 처음부터 내 것이라 했다. 다미가 고개를 들었다. 해솔이 말을 이었다. 7년 전 내가 서당에 들어간 날부터 나는 마음을 정했다. 이 아이를 위해 쓰자고. 그러니 사양 마라. 다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다. 해솔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기다렸다.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다미를 배웅하였다. 예전에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덕담을 건네고 마른 생선이며 떡을 쥐어주었다. 서당 훈장도 나와 다미의 손을 잡았다. 크게 되어 돌아오너라. 다미는 절을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솔 앞에 섰다. 해솔은 아이의 옷깃을 매만졌다. 여윈 손이 떨렸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10년 전 폭풍 속에서 안아 올린 작은 아이가 이제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세월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밥 굶지 마라. 잠 제대로 자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 어머니. 급제 못해도 괜찮다. 건강하게만 돌아오너라. 다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꼭 해내고 돌아올게요. 반드시요. 해솔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였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절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다미가 일어나 걸음을 떼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해솔은 서 있었다. 손을 흔들지 않았다.
그저 서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미는 다시 걸었다. 또 몇 걸음 가다 뒤를 돌아보았다. 해솔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고갯마루를 넘을 때까지 다미는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다. 해솔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제야 다미는 앞만 보고 걸었다. 눈물이 흘렀으나 닿지 않았다. 그 눈물이 자신을 한양까지 이끌어줄 것 같았다. 해솔은 아이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다. 바다는 아무 말이 없었다. 10년 전 이 바다가 아이를 데려다 주었고 이제 그 아이를 더 큰 세상으로 보냈다. 해솔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다미가 떠난 뒤 해솔의 나날은 고요하였다. 새벽에 일어나 물질을 하고 해가 지면 혼자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10년 동안 옆에 있던 아이가 사라지니 집이 텅 빈 듯하였다. 밥을 지을 때면 습관처럼 두 사람 몫을 하다가 혼자임을 깨닫곤 하였다. 빨래를 넣을 때도 마당을 쓸 때도 아이 생각이 났다. 그러나 해솔은 힘들다 내색하지 않았다. 아이가 더 큰 세상에서 배우고 있다 생각하면 외로움쯤은 견딜 수 있었다.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마을 이장이 해솔의 집을 찾아왔다. 손에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해솔이 한양에서 편지가 왔네. 해솔의 가슴이 쿵 뛰었다. 후다닥 달려가 편지를 받았다. 그러나 해솔은 글을 읽지 못하였다. 평생 물질만 해온 해녀에게 글은 먼 세상 이야기였다. 해솔은 편지를 들고 서당으로 달려갔다. 훈장이 편지를 펼쳐 읽어주었다. 어머니, 저는 한양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노잣돈을 아껴 써서 숙소를 구하였고 좋은 스승님을 만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밥 잘 챙겨 드십시오. 해솔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글자 하나하나가 아이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무사하다는 말, 공부하고 있다는 말, 그것만으로 충분하였다. 훈장이 편지를 다시 건네며 말하였다. 잘 가르친 보람이 있네. 꼭 좋은 소식이 올 거야. 해솔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였다. 집에 돌아와 편지를 작은 나무 상자에 고이 넣어 두었다. 읽지는 못해도 간직할 수는 있었다. 2달 뒤에 두 번째 편지가 왔다. 훈장이 또 읽어주었다. 어머니, 다음 달이면 향시입니다. 밤을 새워 공부하고 있습니다. 꼭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솔은 이번에도 울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이가 밤을 새워 공부한다니 몸이 상할까 걱정되었고 향시가 다가온다니 가슴이 조마조마하였다. 그 뒤로 해솔은 밤마다 바다를 보며 빌었다. 파도야, 제발 내 아이를 지켜다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다. 편지가 끊겼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해솔은 불안해졌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병이라도 난 것은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물질을 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파도 속에서 아이 얼굴이 아른거렸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기다림은 무거워졌다. 마을 사람들도 해솔을 걱정하였다. 얼굴이 눈에 띄게 여위었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다. 이웃집 안악이 찾아와 말하였다. 한양이 멀어서 편지가 늦는 거야. 너무 걱정 마. 해솔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은 놓이지 않았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호지 너머 바다를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한 밤에는 아이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 생각하였다. 아이가 떠난 자리가 그토록 클 줄은 몰랐다. 정월 대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마을이 술렁거렸다. 읍내에서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마을로 들어왔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해솔은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 광경을 보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가갔다.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해솔을 보더니 활짝 웃었다. 해솔이 아니요?
축하하오. 무슨, 다미가 향시에 급제하였소. 그것도 상위권으로. 해솔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귀를 의심하였다. 소식을 전한 사람이 다시 말하였다. 한양에서 방이 나붙었소. 담이 이름이 올라 있었소. 마을 사람들이 해솔을 둘러쌌다. 축하한다는 말, 장하다는 말이 쏟아졌다. 해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눈물만 줄줄 흘렀다. 손끝이 떨리고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10년의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폭풍 속에서 안아 올린 아이, 밤마다 울던 아이, 어머니라 불러도 되냐던 아이, 서당에서 글 배우던 아이. 그 아이가 해냈다. 해솔은 허공을 향해 속삭였다. 여보 들었소? 아니, 내 아이가 해냈소. 바람이 불어왔다. 바다 냄새가 실려왔다. 해솔은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도 어디선가 이 소식을 듣고 있을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이 해솔을 부축하여 일으켰다. 해솔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두 손을 모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아이가 돌아온다. 그 생각만으로 온몸에 힘이 솟았다. 보름 뒤 다미가 마을로 돌아왔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귀까지 나와 기다렸다. 해솔은 그 무리 맨 앞에 서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눈은 먼 고갯길만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고갯마루에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다. 해솔은 숨을 멈추었다. 저 걸음걸이, 저 어깨 틀림없었다. 다미가 고개를 넘어 내려왔다. 반년 만에 보는 아이는 훌쩍 커 있었다. 어깨가 넓어졌고 얼굴에는 어른의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해솔을 보는 순간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다미는 걸음을 빨리하다 뛰기 시작하였다. 해솔도 뛰었다. 두 사람이 마을 어귀에서 마주쳤다. 다미가 해솔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다. 어머니, 담이 돌아왔습니다. 해솔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안고 또 안았다. 등을 쓸어내리고 어깨를 두드렸다. 마을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축하의 말을 건넸으나 해솔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품 안에 아이만 느껴졌다. 한참 뒤에야 해솔이 입을 열었다. 고생하였다. 어머니야말로. 다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얼굴이 반년 사이에 더 늙어 있었다. 주름이 깊어졌고 손은 더 거칠어져 있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이 한양에서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는 여기서 혼자 버텨온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하려는 때였다. 마을 어귀의 먼지가 일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고갯길에서 가마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다. 화려한 가마였다. 앞뒤로 하인들이 따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이런 가마가 이 어촌에 올 일이 없었다. 가마가 마을 어귀에 멈추었다. 하인이 가마 문을 열었다. 안에서 백발의 노인이 내렸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으나 허리가 곧았고 눈빛이 살아있었다. 의관을 보아 평범한 신분이 아니었다. 노인은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눈이 다미에게 멈추었다. 노인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입술이 벌어졌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다미에게 다가왔다. 하인이 부축하려 하였으나 노인은 손을 저었다. 다미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다. 가슴 한구석이 울렁거렸다. 노인이 다미 앞에 멈추어 섰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정령 다미가 맞느냐? 다미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노인이 다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내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이 있느냐? 공알만 한 붉은 점이. 다미는 놀랐다.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어릴 때부터 있었으나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늘이시오. 손자가 살아 있었구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해솔은 심장이 멎는 듯하였다. 손자라니 그러면 이 노인은? 노인이 해솔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해솔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인들이 황급히 다가왔으나 노인은 막았다. 10년 전 난파된 배에 내 아들 내외와 손자가 타고 있었소. 모두 죽은 줄 알았소.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 있었소. 은인이시오. 내 손자를 살려주신 은인이시오. 해솔은 당황하여 노인을 일으키려 하였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노인은 쉬이 일어나지 않았다. 고개를 조아리며 말을 이었다. 과거 명단에서 담이라는 이름을 보았소. 혹시나 하여 수소문하였소. 남의 어촌에서 자랐다 하여 달려온 것이오. 다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희미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었다. 어릴 적 큰 집, 넓은 마당,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그것이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노인이 다미를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윤학조다. 내 조부다. 다미는 천천히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님, 그 한마디에 노인이 다미를 끌어안고 울었다. 등이 꺾어지도록 울었다.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손자가 살아서 품에 안겨 있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었다. 해솔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복잡하였다. 기뻤다. 아이에게 핏줄이 있다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기뻤다. 그러나 한편으로 두려웠다. 이제 아이가 저 노인을 따라갈 것인가? 자신의 품을 떠날 것인가? 다미가 눈물을 훔치고 일어섰다. 그리고 해솔에게 다가왔다. 해솔의 손을 잡고 조부에게 말하였다. 할아버님,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입니다. 노인이 다시 해솔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도 해솔이 일으키려 하였으나 노인이 말하였다. 저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요. 부디 받아주시오. 해솔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였다. 노인의 절을 받았다. 눈물이 흘렀다.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노인이 정식으로 해솔에게 청하였다. 윤학조는 한양에서 이름난 문관 집안의 어른이었다. 10년 전 아들 내외와 손자가 난파로 목숨을 잃었다 여기고 그 뒤로 대를 이을 자손 없이 쓸쓸히 늙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손자가 살아있었다. 그것도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왔다. 노인은 하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여기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노인은 해솔의 집에 머물며 그녀의 삶을 지켜보았다. 새벽에 물질을 나가는 모습, 저녁에 홀로 밥을 짓는 모습, 굽어버린 손으로 바느질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노인의 가슴을 찔렀다. 이 여인이 10년 동안 손자를 키웠다. 제 핏줄도 아닌 아이를 목숨처럼 품었다.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는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다. 노인이 해솔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부탁이 있어.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되어 주시오. 해솔은 놀라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을? 저는 그저 해녀일 뿐입니다. 해녀이든 뭐이든 상관없소. 당신은 내 손자의 어머니요. 그것이면 충분하오. 다미가 해솔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와 함께 가요. 한양에서 편히 사세요. 해솔은 대답하지 못하였다. 한양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곳이었다. 평생 바다만 보며 살았다. 저 먼 곳에 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저는 바다 밖의 세상을 모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다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어머니,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어머니 없으면 저는 한양에서 못 살아요. 해솔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폭풍 속에서 안아 올린 아이였다. 새 살배기가 어느새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 아이가 자신을 원하고 있었다. 떠나지 말라 하고 있었다. 어머니, 다미가 다시 불렀다. 그 한마디에 해솔의 마음이 무너졌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함께 가자.
다미가 해솔을 끌어안았다. 노인도 눈물을 훔치며 손을 모았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손가락질하던 이들, 나중에는 먹을 것을 가져다 주던 이들, 그 모든 이들이 해솔의 손을 잡으며 작별을 고하였다. 이웃집 안악이 울먹이며 말하였다. 고생 끝났다. 한양 가서 편히 살아. 해솔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였다. 서당 훈장도 나와 다미에게 당부하였다. 어머니 잘 모셔라. 평생 은혜를 잊지 마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가마에 오르기 전 해솔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잔잔한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37년을 함께한 바다였다. 남편을 앗아간 바다, 그러나 다미를 데려다 준 바다이기도 하였다. 해솔은 속으로 작별을 고하였다. 잘 있거라. 나를 키운 바다야. 나를 울린 바다야. 그리고 나를 살린 바다야. 가마가 움직였다. 해솔은 창 너머로 멀어지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지붕들이 작아지고 바다가 한 줄기 선으로 줄어들었다. 눈물이 흘렀으나 닿지 않았다. 한양까지 열흘이 걸렸다. 도착한 곳은 기와지붕이 끝없이 펼쳐진 넓은 저택이었다. 평생 초가집에서 살았던 해솔에게는 꿈 같은 광경이었다. 하인들이 줄지어 나와 인사를 올렸다. 해솔은 어찌할 바를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다미가 해솔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어머니,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해솔은 저택을 둘러보다가 다미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 안도와 기쁨이 서려 있었다. 해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그날 밤 해솔은 따뜻한 방에 누워 잠을 청하였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다. 옆방에서 다미의 기척이 느껴졌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였다. 세월이 흘렀다. 다미는 벼슬길에 올라 한양에서 이름을 알렸다.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관리라는 평판이 퍼졌다. 조부 윤학조는 손자의 출세를 보며 한을 풀었다 하였다. 10년간 대가 끊긴 줄 알았던 집안에 다시 빛이 들었으니 이보다 더한 경사가 없었다. 해솔은 더 이상 물질로 손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따뜻한 방에서 지내며 처음으로 편안한 나날을 보냈다. 굽었던 손가락은 펴지지 않았으나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다. 침침해진 눈으로도 다미의 얼굴은 또렷이 보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였다. 어느 봄날이었다. 다미가 해솔에게 청하였다. 어머니, 고향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해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일이었다. 세 사람은 남의 어촌으로 향하였다. 열흘길을 달려 마을에 도착하니 바다가 반겼다. 파도는 예전과 다름없이 밀려왔다 빠져나갔다. 다미는 먼저 해안 언덕으로 향하였다. 그곳에 친부모의 가묘가 있었다. 난파 후 시신을 찾지 못해 해솔이 손수 봉분을 만들어 두었던 곳이었다. 다미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찾아왔습니다. 조부 윤학조도 아들 내외에 묘 앞에 엎드려 울었다. 10년간 사귀지 못한 한이 터져나왔다. 해솔은 조용히 물러서 있었다. 다미가 고개를 돌려 해솔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일어나 해솔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같이 절 올려주세요. 해솔은 망설였다. 나는 남이 아니냐? 남이 아닙니다. 다미가 해솔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입니다. 저를 살리고 키운 어머니입니다. 두 분도 분명 감사해야 하고 계실 겁니다. 해솔은 아이의 손에 이끌려 묘 앞에 섰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속으로 말하였다. 두 분 걱정 마십시오. 이 아이는 이제 제 아이입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다. 마을을 떠나며 해솔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15년 전 폭풍이 몰아치던 밤, 이 바다가 아이를 데려다 주었다. 슬픔만 남은 줄 알았던 삶의 새로운 인연을 건네주었다. 다미가 해솔의 옆에 섰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해솔은 피식 웃었다. 그냥 바다가 고맙구나 싶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다. 그 물결 위로 햇살이 부서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하며 말하였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법이라고. 한 사람의 희생은 또 다른 생명을 꽃피운다고. 해솔의 가슴에 한때 파도처럼 몰아치던 슬픔은 이제 잔잔한 물결이 되었다. 남은 것은 오로지 따스한 온기뿐이었다.